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자, 어서 입 벌리세요. 이거 안 삼키시면 오늘 밤에도 헛것 보이고 힘드실 거예요. 자, 착하지? 어서요. 민석이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내 턱을 움켜쥐는 손은 짐승을 다루듯 거칠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병원 소독약 냄새와 알 수 없는 비릿한 악취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내 입안으로 대여섯 아래 하얀 알약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고혈압 약이라며 한 알씩 주더니 어느새 한 움큼으로 늘어났습니다. 나는 거부할 힘조차 없는 노인네처럼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 약들을 받아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다 드셨어? 빨리 확인해봐. 어설프게 뱉어내시면 내일 변호사 왔을 때 헛소리 하신단 말이야. 문 밖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민석이는 내 입에 물컵을 들이밀며 억지로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꿀꺽 소리가 날 때까지 아들놈은 내 목덜미를 짓눌렀습니다. 걱정 마. 벌써 일주일째 이 약들 먹이고 있어. 이 정도 용량이면 젊은 남자도 제 이름 석자 기억 못해. 내일 변호사 오면 그냥 시키는 대로 지장만 찍게 하면 돼. 민석이가 내 얼굴에 물기를 거칠게 닦아내고 방을 나갔습니다. 찰칵 문이 잠기고 나는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 필사적으로 혀 밑을 뒤집었습니다. 혀 밑 깊숙한 곳, 잇몸 사이사이에 끼워뒀던 알약 뭉치를 손바닥에 뱉어냈습니다. 반쯤 녹은 약 가루가 입안을 태웠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내가 내 입에 넣은 건 약이 아니라 독이었구나. 의사라는 놈이 제 어미 정신을 말살해서 빌딩을 뺏으려고 해. 좋다. 내가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겠다면 나는 기꺼이 그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주마. 나는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녀 민주가 몰래 가져다 준 검은 녹음기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내뱉은 그 파렴치한 말들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지옥으로 보낼 준비를 할 때 나는 너희를 파멸시킬 무덤을 파고 있었다. 지금 들으신 이 소름 돋는 장면, 남의 일 같으신가요? 천만에요. 믿었던 자식에게 뒤통수 맞고 평생 모은 재산을 눈앞에서 뺏길 위기에 처한 부모님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집 싸움 구경이 아닙니다. 내 재산을 지키고 내 노후를 지키고 자식 앞에서 당당한 부모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홀로 눈물 찢는 어르신들에게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속 시원한 사이다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처절한 복수극의 시작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 박정순 올해 70입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산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내 손등은 소금물에 불어 터지고 생선 가시에 찔려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겨울 새벽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외아들 민석이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민석이가 의대에 합격하던 해에 간암으로 떠났습니다. 장례 치르고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21살 민석이가 의대를 포기하고 공장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 뺨을 후려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요.
그날 밤 잠든 아들 얼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새끼 손에는 피 한 방울, 생선 비린내 한 점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고요. 그날부터 나는 사람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달렸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가 생선을 손질하고 목이 터져라 손님을 불렀습니다. 점심은 남의 찬밥에 물을 말아 때웠습니다. 저녁은 팔다 남은 생선 대가리를 구워 먹었습니다. 옷 한 벌 사 입지 않았고 화장품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악착같이 굴렀습니다. 민석이 의대 졸업식 날, 나는 맨 뒷자리에 숨어 앉았습니다. 손에서는 아무리 씻어도 생선 비린내가 났고, 옷은 시장에서 입던 낡은 점퍼가 전부였습니다. 앞줄 부모들은 비싼 정장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석이가 단상에서 학위증을 받는 순간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저게 내 아들이다. 내가 키운 내 새끼다. 그 후로도 10년을 더 일했습니다. 민석이 전공의 시절에는 생활비를 보냈고, 개원할 때는 대출금을 갚아줬고, 결혼할 때는 전세금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대문 시장 초입에 번듯한 상가 건물 2채를 올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순이가 건물주가 됐다고요. 다들 이제 생선 장사 접고 놀라고 했습니다. 나는 웃기만 했습니다. 줄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 모아서 민석이에게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이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어리석은 모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오직 민석이 그 하나였습니다. 합가 이야기가 나온 건 올해 초였습니다. 민석이가 느닷없이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영화배우 같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순이네 의사 아들이라고요. 민석이가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요.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손주들 재롱도 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제는 사모님 소리 들으며 편하게 지내시라고요. 40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효도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가면 집안이 복잡해지니까요. 민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보기 안쓰럽다고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는 겁니다. 그 도도하고 차가운 며느리가 먼저 반신반의했지만 민석이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40년 정든 낡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짐이라고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시집 올 때 가져온 이 빠진 그릇들 뿐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트렁크에 싣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질반질 윤이 났고 거실은 시장 점포 2개를 합친 것보다 넓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었구나. 내가 40년간 비린내 맡으며 번 돈이 이런 결실을 맺었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미소를 지으며 방을 안내했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원래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처음부터 편할 리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손자 민우와 손녀 민주가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석이는 연신 내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린 건 합가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40년간 새벽 3시에 일어나던 몸이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자니 온몸이 근질거렸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나가 싱싱한 전복을 사왔습니다. 아들 기력 보충해 주려고요. 주방에서 정성껏 죽을 끓이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내 앞치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주방 일은 자기가 한다고 몇 번을 말했냐고요. 그리고 그 앞치마가 뭐냐고요. 시장에서 쓰던 걸 그대로 가져왔냐고요. 온 집안에 생선 비린내가 진동한다고요. 코를 감싸쥔 그녀의 얼굴에는 역겨움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정성껏 끓인 전복죽 냄비 옆을 지나치면서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나는 얼떨떨해서 내 앞치마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40년 동안 내 몸에 배어버린 냄새. 나에게는 치열한 삶의 훈장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그저 악취였던 모양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베란다 구석으로 가더니 뭔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낡은 그릇들이었습니다. 이 빠지고 색 바랜 하지만 50년을 함께한 내 그릇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자기네 식기는 다 명품인데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왜 가져왔냐고요. 볼 때마다 소름 돋는다고요. 그녀는 내 그릇들을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내가 말릴 틈도 없이요. 그 광경을 멀뚱히 지켜보던 민석이에게 눈길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한마디 해주길 바랐습니다. 엄마가 고생해서 끓인 건데 말이 심하다고 그 정도는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민석이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다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감성이 있으니까 엄마가 좀 맞춰주라고요. 그리고 엄마 몸에서 나는 냄새, 자기도 병원에서 환자 볼 때 신경 쓰인다고요. 샤워 좀 꼼꼼히 하시고 웬만하면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요. 그게 서로 편하다고요. 40년간 생선 비린내 맡으며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전복죽보다 더 뜨거운 것이 내 가슴을 대볐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눈물을 보이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면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주방에 가면 그릇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식사는 늘 주방 구석에서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손자 민우는 나를 피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며 코를 막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친 게 분명했습니다. 오직 손녀 민주만이 가끔 내 방에 들러 말동무가 되어줬습니다. 아직 중학생인
그 아이가 이 집안에서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 보이면 언젠가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들이 바쁘니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라고, 곧 예전처럼 다정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나의 밥값이나 생선 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빌딩, 내 돈, 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달콤한 효도 약속이 독이 든 사탕인 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지옥은 합가한 지 한 달쯤 지나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리모컨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거실 탁자에 뒀던 건데 어떻게 거기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번뜩이며 민석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뭘 했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상이 아니라고, 이제 물건도 제자리에 못 두신다고요. 이러다 집에 불이라도 내면 어떡하냐고요. 민석이가 내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은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수진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상가 건물들, 정신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 쪽으로 돌려놔야 한다고요. 나중에 시누이들이나 삼촌들이 알면 복잡해진다고요. 민석이가 대답했습니다. 알았다고요. 내일부터 병원에서 약 좀 챙겨오겠다고요. 어머니가 좀 멍해지셔야 서류에 도장 찍기도 편하다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약을 가져온 건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고혈압 약이라고 했습니다. 하얀 알약 하나를 건네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 챙겨야 한다고요. 아들이 의사인데 나쁜 거 주겠냐고요. 나는 순순히 받아 삼켰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뒤로 자꾸 멍해졌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생각이 뚝뚝 끊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물가물했습니다. 손녀 민주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고 입이 반쯤 벌어져 있고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란 말인가?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준 약이 고혈압 약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약을 삼키는 척만 했습니다. 혀 밑에 숨기고 물만 삼켰습니다. 놈들이 나간 뒤에 몰래 뱉어냈습니다. 반쯤 녹은 약이 입천장을 태웠지만 참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안개가 걷히듯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지난 한 달간 내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당했는지 똑똑히 보였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사람으로 보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아들도 며느리도 나를 이용해 먹을 돈주머니로만 본다는 것을요. 하지만 바로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적의 본색을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놈들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확실하게 끝장을 낼 수 있으니까요. 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남편 이름을 부르며 허공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옷을 뒤집어 입고 집 안을 배회했습니다. 가끔은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낄낄거렸습니다. 민석이는 안도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경계가 풀어질수록 내 귀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방문 틈에 귀를 바짝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빌딩 두 채 시세가 합쳐서 80억 정도 된다고요. 거기에 상가 월세까지 하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장난 아니라고요. 이거 우리한테 넘기면 민우 유학 보내고도 강남에 더 큰 집으로 갈 수 있다고 민석이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매일 약을 먹이는 거라고. 지금 주는 약들 일주일만 더 먹으면 진짜 치매 환자처럼 굳어진다고요. 나중에 검사 받아도 아무 문제 없이 치매 판정 나올 거라고요. 가슴이 칼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인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의학적으로 완벽한 바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배운 아들이 그 기술로 제 어미의 뇌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해 뒀다고요. 어머니 명의로 고액 사망보험 3개를 가입했다고요. 보험료가 좀 세지만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해뒀다고요. 치매 환자는 보험 가입이 까다로운데 아는 선배 통해서 억지로 넣었다고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건강하셔서 오래 사시면 어떡하냐고요. 보험금 받으려면 오래 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때 민석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지금 주는 약 중에 심장에 물이 가는 성분이 섞여 있다고요. 치매 억제약이라고 속이면서 계속 먹이면 자연스럽게 쇠약해지실 거라고요. 의학적으로 완벽한 자연사로 처리될 테니 아무 문제 없다고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빌딩으로 모자라서. 이제 내 목숨값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기다리며 보험금을 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놈이 어미를 천천히 죽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민서가 네가 그렇게 나오겠다?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며느리의 학대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나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믿으니까 거리낄 게 없어진 거였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물을 마시려는데 수진이가 내 손에서 컵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방 기물 손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아냐고요. 어머니 입 닿은 컵을 아이들이 쓰면 어떡하냐고요. 치매가 옮으면 책임질 거냐고요. 치매가 전염병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먹다 남은 찬밥과 반찬 찌꺼기를 꺼냈습니다. 식탁도 아니고 싱크대 바닥에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배고프면 이거 드시라고요. 어차피 맛도 모르시잖냐고요. 나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찬밥을 손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사니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나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밥을 다 먹자. 수진이가 걸레를 던져줬습니다. 거실 바닥 좀 닦으라고요. 운동 삼아 하면 치매 예방에 좋다고요. 나는 무릎을 꿇고 거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40년간 생선 장사해서 번 돈으로 아들 의대 보내고 그 아들네 집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모든 굴욕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웠던 건 며느리 생일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수진이는 아침부터 집을 꾸미고 케이터링 음식을 주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소위 강남 사모님들을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방에서 죽은 듯이 있으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심쯤 되자 거실에서 낯선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내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잘 차려입은 여자 4~5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수진이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시라고요. 요즘 정신이 좀 안 좋으셔서 집에만 계신다고요.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구경시키듯 했습니다. 여자들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새가 난다고요. 고생 많겠다고요. 한 여자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치매 노인 모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던데 어떻게 버티냐고요. 자기 같으면 진작 요양원에 넣었을 거라고요. 수진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더니 더 잔인한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 먹다 남은 달뼈와 지저분한 찌꺼기가 담긴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그걸 내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면서요. 드셔보시라고요. 여자들이 낄낄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친 노파처럼 희죽희죽 웃으며 달뼈를 집어드는 신용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마음껏 찍어라. 이 영상들이 나중에 너희를 파멸시킬 증거가 될 테니까. 그날 밤 손녀 민주가 내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다 봤다고요. 아까 엄마 친구들 앞에서 많이 창피하셨죠. 많이 슬프셨죠. 라고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주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녹음기였습니다. 민주가 말했습니다. 이거 할머니한테 드리려고 용돈 모아서 샀다고요. 아빠랑 엄마가 밤마다 하는 얘기 다 들었다고요. 할머니 돈 뺏고 할머니 아프게 하려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로 녹음해 두라고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 친구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몰래 연락해뒀다고요.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 도와주겠다고 했다고요. 14살 손녀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를 위해 비밀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건 이 아이뿐이었습니다. 민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라고요. 내가 반드시 할머니 도와줄 거라고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지옥에 동맹군이 생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녹음기의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놈들의 모든 대화가 여기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짐의 노인인 척 연기하며 나는 악마들의 목을 칠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넣은 뒤로 나는 더 철저하게 미친 노파 연기에 몰입했습니다. 낮에는 침을 질질 흘리며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밤에는 죽은 남편 이름을 부르며 집 안을 배회했습니다. 가끔은 화장실 위치를 못 찾는 척 거실 한복판에서 쩔쩔매기도 했습니다. 연기가 완벽할수록 놈들의 경계는 더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풀어질수록 놈들의 대화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 방문 바로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어차피 침에 걸린 노인네가 뭘 알아듣겠냐는 거였습니다. 나는 매일 밤 녹음기를 틀어놓고 그들의 대화를 수집했습니다. 민주가 가르쳐준 대로 녹음 파일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됐습니다. 설령 녹음기를 빼앗겨도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14살짜리 손녀가 할머니를 위해 구축한 디지털 방어망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잡힌 건 합가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민석이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이와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논의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나는 방문 틈에 귀를 댔고 녹음기의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변호사 오빠한테 연락 왔다고요. 서류 준비가 다 끝났다고요. 증여 계약서, 위임장, 금치산자 신청서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세트로 맞춰놨다고요. 민석이가 대답했습니다. 잘 됐다고요. 약 효과도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으니 다음 주쯤 진행하면 되겠다고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 차리셔서 안 찍겠다고 버티시면 어떡하냐고요. 변호사 오빠 말로는 자필 서명이나 지장이 확실해야 나중에 친척들이 소송 걸어도 이길 수 있다고 했다고요. 민석이가 웃었습니다. 자신만만한 웃음이었습니다. 걱정 말라고요. 지금 먹이는 약 조합이면 각성 상태에서도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된다고요. 눈은 떠 있어도 뇌는 꺼진 상태라고요. 시키는 대로 도장 찍고 시키는 대로 서명하고 그러고 나면 다 까먹는다고요. 수진이가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투였습니다. 보험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가입한 지 2년 지나야 자살이나 타살 의심 없이 보험금이 나오는데 지금 가입한 게 벌써 1년 반이 됐다고요. 6개월만 더 버티면 된다고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어머니가 살아 계셔야 하는 거냐고요.
민석이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근데 지금 주는 약 중에 심장 부담 주는 성분이 있어서 오래 버티시긴 어려울 거라고요. 잘하면 보험 만기 직후쯤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도 있다고요. 정리. 아들이 어미의 죽음을 정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진이가 낄낄거렸습니다. 그럼 타이밍 딱 좋겠네요. 건물 증여받고 보험금 받고 장례식장에서 효자 소리 듣고 일석삼조네요. 두 사람이 함께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죽음을 앞에 두고 축배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다 녹음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놈들의 추악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가 새로운 약을 가져왔습니다. 평소보다 알약수가 2배로 늘어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힘들어 보여서 보약 처방받아 왔다고요. 이거 먹으면 기운 나실 거라고요. 보약이라고요. 어미를 죽이는 독약을 보약이라고 포장했습니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알약들을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물을 삼키는 척하면서 혀 밑과 잇몸 사이에 약을 숨겼습니다. 민석이가 내 입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을 넣어 혀 밑까지 확인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꼼꼼해진 검사였습니다. 다행히 약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40년간 시장 바닥에서 굴러온 여자였습니다. 속이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민석이가 나가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약을 뱉어냈습니다. 변기에 흘려보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약값이 얼마인지 아느냐? 네 애미 죽이려고 산 약값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녹음을 시작한 지 2주쯤 됐을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민주가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내 방에 들르지 못하고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밤늦게 수진이가 민주를 다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할머니 방에 왜 자꾸 들락거리냐고요? 뭐 하는 거냐고요? 민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할머니 심심해 하실까봐 말동무해 드리는 거라고요. 수진이가 비웃었습니다. 말동무? 치매 걸린 노인네한테 무슨 말동무냐고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요. 할머니 방에 다시 들어가면 용돈 끊는다고요. 민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민주가 살금살금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의심하기 시작했다고요. 조심해야 한다고요. 근데 녹음은 계속해야 하니까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요. 민주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열더니 몇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이 앱으로 녹음하면 자동으로 변호사 할아버지 이메일로 전송된다고요. 실시간으로요. 녹음기보다 더 안전하다고요. 14살짜리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가 대견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손녀를 끌어들인 것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민주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참으라고요. 변호사 할아버지가 증거 충분히 모이면 바로 움직인다고 했다고요. 그때까지만 버텨달라고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고, 할머니가 꼭 이기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느닷없이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요. 뭐 숨기는 거 있냐고요. 나는 최대한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입을 반쯤 벌리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내 침대 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을 열어젖혔습니다. 베개 밑까지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녹음기는 매트리스 깊숙한 곳에 숨겨뒀지만 더 꼼꼼히 뒤지면 발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민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시험 기간인데 프린터가 안 된다고요. 빨리 와서 좀 봐달라고요. 수진이가 혀를 찼습니다. 방을 나가며 나를 흘겨봤습니다. 다음에 또 이상한 소리 나면 그땐 진짜 방 다 뒤진다고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민주가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녹음기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변기 물탱크 안에 비닐로 싸서 숨겼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놈들의 계획이 구체화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민석이가 퇴근하자마자 수진이와 거실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평소보다 흥분한 기색이었습니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날짜 잡았다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최 변호사가 서류 들고 온다고요. 그날 한꺼번에 다 처리하면 된다고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협조 안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민석이가 웃었습니다. 협조고 뭐고 없다고요. 그날 아침에 평소보다 2배 용량으로 약을 먹일 거라고요. 눈 뜨고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실 거라고요. 손잡고 도장 찍게 하면 된다고요. 수진이가 좋아했습니다. 빌딩 2채의 상가 월세의 보험금까지 이제 진짜 인생 펴겠다고요. 민석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정리 끝나면 바로 요양원 알아봐야 한다고요. 더 이상 이 집에 둘 필요 없으니까요. 적당한 데 보내고 그 다음은 자연의 순리에 맡기면 된다고요. 자연의 순리. 요양원에 던져놓고 죽기를 기다리겠다는 소리였습니다. 빌딩 뺏고 보험금 챙기고 요양원에 버리고 이게 아들이라는 놈의 효도였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날이 결전의 날이다. 놈들은 그날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겠지.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샴페인이 아니라 수갑이 될 것이다. 결전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를 통해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녹음한 파일들, 민석이가 처방한 약의 성분 분석 결과, 며느리의 학대 장면을 찍은 사진들, 모든 증거가 변호사 사무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전해온 말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요. 화요일 당일에 경찰과 함께 출동하겠다고요. 정순 씨는 끝까지 연기만 잘하면 된다고요. 40년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은 박정순이에게 그 정도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결전이 날 하루 전날 밤, 나는 녹음기를 품에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민서가, 수진아, 내일이면 너희가 40년간 공들인 계획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다. 너희가 나를 지옥으로 보내려 한 만큼
나도 너희를 지옥으로 보내주마.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눈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제 최후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결전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다. 6개월간 이를 악물고 버텨온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을 풀면 안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민석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알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얀 알약, 노란 알약, 분홍 알약, 색색깔의 독약들이 손바닥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요. 엄마가 좀 편안하게 계셔야 해서 특별히 처방받아 왔다고요. 특별한 처방. 나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알약들이 입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물컵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꿀꺽 소리를 내며 물을 삼켰습니다. 민석이가 내 입안을 확인했습니다. 혀를 들어 올려 혀 밑을 살폈습니다. 양쪽 볼 안쪽까지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약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요령을 터득한 뒤였습니다. 알약을 목구멍 깊숙이 밀어넣는 척하면서 식도 입구에 걸쳐두는 기술을요. 물을 삼키면 약은 물과 함께 목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식도 벽에 붙어 있다가 나중에 역류시킬 수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다고요. 오늘 손님 오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요.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금방 끝난다고요. 민석이가 나가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목에 손가락을 넣어 구역질을 유발했습니다. 반쯤 녹은 알약들이 위산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변기에 흘려보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더러운 연극도 오늘로 끝이다. 오전 10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머리를 매만지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석이가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마치 중요한 거래처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최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민석이의 대학 선배라고요. 기름진 얼굴에 능글맞은 눈웃음을 띤 사내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가죽 서류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빌딩 증여 계약서, 상가 매각 위임장, 금치산자 신청서, 사망보험 수익자 변경 동의서, 내 인생 40년의 피와 땀이 그 종이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원피스를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축제라도 있는 것처럼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손님 오셨으니까 거실로 나가셔야 해요. 제가 예쁜 옷 입혀드릴게요. 그녀가 옷장에서 꺼낸 건 화려하지만 어딘가 우스꽝스러운 한복이었습니다. 색동저고리처럼 알록달록한 옷이었습니다. 마치 인형을 꾸미듯 내 몸에 그 옷을 입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초점이 없고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치매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잘 어울리신다고요. 자, 이제 거실로 가시죠.
거실 식탁에는 이미 민석이와 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나를 훑어보더니 민석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태가 아주 확실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의사소견서랑 합쳐서 금치산자 신청해도 아무 문제 없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 앞에 펜을 놓았습니다. 여사님, 여기에 이름 쓰실 수 있으시죠? 못 쓰시면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민석이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다정한 아들의 손길처럼 보였지만 그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빨리 찍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들 믿지? 이거 찍으면 이제 엄마는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 자, 여기 인감 도장 잡으세요. 손에 힘 빼시고요. 민석이가 내 손가락을 강제로 폈습니다. 손에 인감 도장을 쥐어줬습니다. 붉은 인주를 묻힌 도장이 서류 위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른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딴소리 못하게 증거를 남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도장이 종이 위 인주에 닿으려는 그 순간 나는 민석이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누구도 뿌리칠 수 없는 강한 힘으로요. 민석이가 흠칫했습니다. 놀라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멍하던 내 눈동자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빛을 내며 그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는 것을요.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목소리는 치매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동대문 시장을 호령하던 박정순, 바로 그 여장부의 서슬퍼런 목소리였습니다. 식탁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의자가 넘어가고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챙기려 했습니다. 나는 식탁 위의 서류들을 한꺼번에 낚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이 종이들이 다 뭐냐?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내 빌딩 뺏고 내 목숨값으로 보험금 타먹으려는 서류들 아니냐고. 민석이가 더듬거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입 닥쳐라. 내 일갈에 민석이가 움찔했습니다. 나는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앱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머리맡에서 보험금 계산하던 밤, 네가 내 입에 그 독한 약을 쑤셔 넣던 아침, 심장에 물이 가는 약을 섞었다고 낄낄거리던 그 순간까지 여기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담겨 있다. 민석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최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디 가시려고? 자네가 우리 민석이랑 짠 범죄 모의 이미 다 기록돼서 보건복지부랑 경찰청으로 넘어갔어. 변호사 면허 취소될 준비나 해. 변호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갑자기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녹음했으면 어쩔 건데? 당신 지금 치매진 단서 다 나와 있어. 누가 미친 노인네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여보, 빨리 경찰 불러. 이 노인네가 발작해서 우리 공격한다고 신고해. 수진이가 내게 달려들어 스마트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서며
거실 인터폰의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찰 부를 필요 없다. 이미 대문 앞에 와 있으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문이 쾅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민주 친구의 아버지이자 6개월간 나와 함께 이 작전을 짜온 내 동맹군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요. 경찰이 민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 학대 및 사기,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민석이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다 남편이 시킨 거라고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도망치려다 현관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공범으로 체포된다는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민석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해예요. 제가 정말 엄마를 위해서. 나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민석아, 내가 내 입에 넣은 건 약이 아니라 독이었다. 내가 내 손에 쥐어준 건 도장이 아니라 칼이었다. 너는 그 칼로 내 심장을 수천 번 찔렀다. 민석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내가 그렇게 탐내던 그 빌딩들, 오늘 아침부로 학대 피해 노인 지원 재단에 기부 절차 시작했다. 너희에게 줄 돈은 단돈 1원도 아니 먼지 한 톨도 없다. 수진이의 비명이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인감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석이의 눈앞에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40년의 희생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나는 자식이라는 이름이 족쇄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경찰이 민석이와 수진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민주가 달려와 내 허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6개월간 참았던 눈물이 비로소 터져 나왔습니다.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경찰차가 떠난 뒤 집 안은 전쟁터처럼 어수선했습니다. 바닥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빌딩 증여 계약서, 위임장, 금치산자 신청서, 내 인생을 통째로 훔쳐가려던 종이들이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서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40년간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뺏으려던 흉계가 죄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민주가 내 옆에 서서 그 광경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 민주의 물음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놈들을 감옥에 보낸 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주야, 할머니랑 여기서 나가자. 이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쌌습니다. 6개월 전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낡은 옷까지 몇 벌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사준 옷, 이 집에서 입었던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주도 자기 짐을 쌌습니다. 아이가 가져가는 건 교복과 책 몇 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뉴스를 탔습니다. 의사 아들이 친어머니를 치매로 조작해 80억 재산 탈취 시도, 사망보험까지 가입하고 살인 계획 헤드라인이 자극적이었습니다. 방송국 기자들이 경찰서 앞에 진을 치고 민석이의 병원 앞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민석이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퍼져나갔습니다. 병원 홈페이지는 악성 댓글로 마비됐습니다. 환자들이 진료 예약을 취소하고 거래처에서 계약을 끊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뒤에는 파산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석이의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배운 의술로 제 어미를 죽이려 한 죄, 그 대가치고는 가벼웠지만 적어도 다시는 환자 앞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수진이의 집안에서도 손절 선언이 나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기자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런 딸 둔 적 없다고요. 창피해서 동네를 못 다니겠다고요. 손자 민우는 유학을 가 있다가 급히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다며 원망하는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로 꽂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부모에게 잘못 배운 것입니다. 언젠가 철이 들면 진실을 알게 되겠지요. 구치소 면회를 간 건 사건 발생 2주 뒤였습니다. 유리벽 너머에 민석이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번듯하던 의사 가운 대신 칙칙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유리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합의해줘요. 저 여기서 평생 썩을 수는 없잖아요. 민우 유학비도 내야 하고 아파트 대출금도.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돈 타령이구나. 민석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민석아, 너는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너는 내 돈을 탐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모독한 거야. 내가 내 입에 넣은 건 약이 아니라 독이었고, 내가 내 손에 쥐어준 건 도장이 아니라 칼이었어. 너는 그 칼로 40년간 너만 바라보며 살아온 애미의 심장을 찔렀어. 민석이가 유리벽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합의는 없다. 죄값 달게 받아라. 그리고 수진이에게도 전해라. 너희가 탐내던 그 빌딩들 이미 사회복지재단에 기부 절차 끝났다고. 너희가 사회에 나와서 마주할 건 수십억 자산이 아니라 너희가 저지른 죄의 무게뿐이라고. 면회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6개월간 지옥을 겪으며 자식에 대한 모든 정이 말라버렸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민석이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노인 학대, 사기, 살인미수, 보험사기미수, 죄목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녹음 파일과 약물 분석 결과, 며느리의 학대 영상까지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변호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공범으로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끝까지 발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에 그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죽어야 보험금 받는다며 낄낄거리던 그 목소리가요. 최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던 날, 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가 내 옆에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민서, 징역 12년, 피고인 김수진, 징역 6년. 민석이가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요. 나는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6개월간 어둠 속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밝은 빛이었습니다. 민주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끝난 거야? 그래,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40년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 그 인생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강남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한때는 감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기만 해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개밥 그릇처럼 바닥에 놓인 찬밥을 먹던 기억, 며느리 친구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됐던 치욕, 그 집의 모든 구석에 수치스러운 기억이 배어 있었습니다. 집을 판 돈은 전에 학대 피해 노인지원센터 설립기금으로 넣었습니다. 나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다시는 자식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자기 집에서 유령처럼 숨죽이며 살지 않도록 빌딩 2채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40년간 생선 비린내 맡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탐내다가 폐가 망신한 자식들 꼴을 생각하면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남긴 건 작은 상가 하나뿐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민주 교육비와 내 노후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갈 곳은 동대문 시장 근처로 정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가 아니라 낡은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벽지도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면 익숙한 냄새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생선 비린내, 과일 냄새,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 40년간 나를 키워준 냄새였습니다. 고향 같은 냄새였습니다. 민주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좀 좁은데 괜찮아? 나는 웃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보다 100배 낫다. 여기서는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새 집에 자리 잡고 첫 번째로 한 일은 머리를 자른 것이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를 싹둑 잘랐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머리카락과 함께 6개월간의 악몽이 잘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둘째로 한 일은 시장 구경이었습니다. 민주의 손을 잡고 동대문 시장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장사하던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아주머니가 목청껏 손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왔어요. 오늘 안 사면 후회합니다. 예전에 내가 외치던 것과 똑같은 멘트였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내가 없어도 시장은 굴러갑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굴러갑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민주와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민주가 예전부터 가보고 싶다던 곳이었습니다. 푸른 바다, 귤밭, 도라르방. 아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짭조름한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생선 비린내와는 다른 광활한 바다의 냄새였습니다.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찍으며 걸었습니다. 민주가 내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 민주의 물음에 나는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이 질문을 70년 인생에서 나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던가. 20대에는 가난과 싸웠습니다. 30대에는 남편의 병과 싸웠습니다. 40대, 50대, 60대에는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내 행복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바보 같은 착각이었습니다. 나는 민주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행복하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다. 민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주도 햇살보다 눈부셨습니다. 바다를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내 인생아, 고생 많았다. 그리고 고맙다. 민주도 따라 외쳤습니다. 할머니 인생 최고. 파도가 우리의 외침에 화답하듯 철썩였습니다. 갈매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백사장을 뛰었습니다. 내 다리는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저 넓은 바다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자식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났습니다. 효도라는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야 나는 누구의 엄마도 아닌 박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자유였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악당을 처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망쳐놓으려 했던 내 삶을 더 멋지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설렙니다. 오늘은 민주와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구경할지 고민하는 평범한 일상이 기적같이 소중합니다. 아들이 내 입에 넣으려 했던 하얀 알약 대신 나는 이제 달콤한 귤 하나를 입에 넣고 바다를 봅니다. 박정순, 70살.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박정순 여사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생을 바친 자식에게 배신당하고도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낸 여사님의 결단. 저 또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 여사님 상황이었다면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이런 독한 결단을 내리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자식이니까 눈 딱 감고 용서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더 가슴 뻥 뚫리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